안녕하십니까.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이희문입니다. 오늘은 자유우파 태극기 운동 수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의 참패가 가져온 충격은 단지 보수정당과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15 총선에서의 참패는 또한 저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며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문 시청 앞 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싸워온 자유우파 보수 세력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을 넘어서 멘붕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15 총선에서 그렇게 처절하고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은 통렬한 반성이나 비전이나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던 자유우파 보수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4.15 총선의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 과정 결과를 볼 때, 그리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탄핵 세력들은 보듬으면서 정작 지난 3년간 광화문 광장, 대한문 시청 앞 광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싸워온 우리 소위 태극기 세력, 자유우파 보수 세력은 전혀 보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사상 초유의 수많은 정당으로, 소수 정당으로 분열이 되었고,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공천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건 예견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정말 멘붕에 빠졌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 태극기 시민들하고 같이 싸울 줄 알았지만은 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는 이름도 하도 바꿔서 다음번에는 무슨 정당으로 이름을 바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나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더 이상 좌파는 좌파대로 또 기대했지만은 우파는 우파대로 보수 우파 정당도 더 이상 저희가 믿고 이런 정당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과거에는 미래를 좀 가졌었는데 이번 4.15 총선의 참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서 나라 어떻게 되든지 그대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6월달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런 때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지켜낸 자유와 번영인데 어떻게 김정일 정권에게 총 하나 쏘지 않고 갖다 바치려는 이런 음모에 우리가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시민사회, 시민세력들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을 기점으로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 시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극기 세력들은
정말 전술 전략도 없이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미련하게 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정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모양으로 4번의 선거를 통해서 처절하게 참패를 했는데 이 모양으로 우리가 애국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보수 우파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많은 리더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이런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and Opportunity, and Threat, 이 4가지 우리의 장점, 단점, 기회, 그 다음에 위기가 무엇인가, 이 정도 되면은 여의도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미 분석이 돼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잘한 점, 잘못한 점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하다못해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팀에게 우리가 졌다 하면은 분석을 하죠.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는가? 감독의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컨디션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을 잘 싸울 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해갖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태극기 운동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제 생각해 왔던 것을 우리 태극기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그 리더십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A man must be big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and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and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아마 대개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정도로 커야 하고 그 실수로부터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을 정도로 스마트, 현명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태극기 자유우파 보수 시민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졌잖아요. 대통령 탄핵에서 지켜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싸움에서 특별히 정당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진보로 가장한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효과도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3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싸웠지만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졌는가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분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잘못만 했는가? 정치인들에게만 우리가 이걸 맡기고 뭐 우리는 다 잘한 것인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잘한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4가지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기회, 위기 여러 가지 중에 10가지씩으로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몇 가지는 당장 공감이 가시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갸우뚱하면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게 the way가 아니라 그래도 지난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 동안 고민하면서 SWOT 분석을 한 하나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애국 시민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이 기초 안에다가 보태서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10가지 장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구국운동이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북 좌파들처럼 뭐 돈을 주고 동원하거나 그 조직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생겨난 뭐 새로운 조직체도 있지만은 구심점도 없고 자발적으로 자기 돈 쓰면서 나온 아주 지속적으로
그 촛불 집회처럼 잠깐 끝난 게 아니에요. 3년이 넘어서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운동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수들은 보통 샤위 보수가 많죠. 샤위. 그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타입인데 이제는 보수들이 분노를 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온 거 지금 뭐 민주화 유공자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나중에요. 유공자, 유공상 물론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행동하는 양심들이 많이 늘어난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자유우파 보수 애국 세력의 결집의 기회가 됐습니다. 정치권으로 결집하는 건 참 힘든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탄핵을 이거 불법 탄핵이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해서 자유우파 보수 애국 세력들이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전혀 정치하는 사람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태극기 집회, 보수, 우파, 아스팔트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알려지지 않았던 인재들과 리더들이 새롭게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해외 교포들, 저도 미국에서 30년 이상 이제 거주하다가 한국에 요즘에 들어와 거주하지만은 해외 교포들의 참여가 눈물겹습니다. 성금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까지 팔아서 대한문 앞에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 정말 180개 국가 퍼져에 살고 있는 740만 우리 교포들이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서 뭐 정말 방송을 통해서 SNS 통해서 그다음에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애국운동을 하는 교포들의 참여, 그리고 이 운동이 외국으로까지 해외까지 확산이 된 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촛불 세력, 처음에는 자기가 숫자가 많다고 그래갖고 뭐 숫자 세대니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태극기 세력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젠 메이저 방송에서 숫자도 얘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네가 점점 숫자가 작아지니까 우리는 큰 사진, 먼 사진 찍지 않고 가까운 데 사진 클로즈업 해갖고 찍고 자기네는 아주 블러리하게 해서 먼 사진을 찍고 이런 수작질을 벌이면서 촛불 세력을 능가하는 우리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들이 시청 앞서부터 광화문까지 완전 뒤덮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점령했습니다. 저들에게 뺏겼던 광장, 우리 태극기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점령한 것도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유튜버들의 눈부신 활약이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직접 촬영하면서 촛불 집회,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양쪽에 다 나오면서 이건 역사의 현장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주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으면서 눈총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거 보면은 유튜버들이 메이저 방송에서 그걸 다뤄주질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또 이 권력에게 당하는가, 그런 현장들을 지금은 방송보다 더 빠릅니다. 방송국에서 모든 거 다 쫓아다닐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수없는 유튜브들이 생겨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생겨났습니다. 저도 2013년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이 애국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눈부신 활약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또 외국 언론들의 관심과 조명도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외국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는 10가지 장점으로 봤고, 다음은 우리 태극기 운동, 자유우파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 보수정당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처절할 정도로 참패를 했는가.
저는 이 단점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 봐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전략 전술의 부재입니다. 전략 전술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50만 100만이 모여도 이거는 군중이지 이거는 전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술 전략적으로 태극기 운동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컨트롤 타워가 하나의 헤게모니를 쥐고 따라라 하는 세력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지도력과 조직이 우리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없으니까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해서 힘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 운동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력한 비전이나 철학도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목적이 뚜렷하고 어떤 비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보수 불사르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강력한 비전 제시와 철학, 이념까지 무장됐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은 태극기 운동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얘기를 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한 목소리를 가지고 적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영상에 잠깐 보시지만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괴리입니다. 이 좌빨, 종북 좌빨들은 보면요, 정치가들이 다 하지 않아요. 시민사회 어떤 건 민노총, 어떤 건 전교조, 뭐 여러 언론서부터 해갖고 그거를 집회를 이뤄내지만요, 그거를 정치인들이 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 운동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그냥 숟가락만 갖고 달라붙어요. 우리도 나라를 망해버리고 20석 도와달라고 하니까 형님 42석 만들어놨습니다, 자랑을 하는 멀쩡한 대통령 탄핵을 한 이런 정치권이 나라를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하면은요, 3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는 집회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숟가락만 갖고 달려들면 되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 집회,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연사를 세우는 거나 진행하는 거나 구호나 볼 때, 이야, 정말 저래 갖고 무슨 정권을 심판하고 이기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과연 여기 참여해야 될까 말까?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 행사라고 방송에 보도하는데 이거 우리 자유한국당 행사? 우리 관심 없거든요.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니네 들어오면 니네가 들어와야지. 근데 점점점 보니까 자기네 당 행사에 그래서 뭐 어느 구다 큰 국회의원 자랑들하고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촛불 집회를 이기겠습니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찰떡궁합이 돼도 이 사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힘드는데 우리를 그냥 자기네 지지나 해주고 박수부대 정도로 취급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태극기 세력이 정치권과 하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참패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괴리.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치만 믿었지 우리가 스스로 기르고 힘을 기르고 정치 세력화해야 되는, 뭐 정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교조, 민노총 얘네들은 다 정치 세력화해서 자기 지분도 챙기고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광화문 태극기 세력,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난 관심 없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관심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시민사회가 정치권만 믿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수는 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리더만 뽑고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그 과정에 서로 간에 싸우고 우리는 그냥 도 아니면 뭡니다. 황교안 대표 이번에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 좌빨들은 개인 슈퍼스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 중심, 그 다음에 인물 중심으로 지도자를 자꾸만 선출해서 나머지 죽이는데 좌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연대를 통해서 지도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모으지 그거를 죽이고 스스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 개인 중심의 지도자 선출로 인한 지도력과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진화되지 않은 집회와 슬로건입니다. 3년이 지나도 단행부효. 3년이 지나도 3년 전하고 똑같은 집회 형식 슬로건으로 저도 참여하기 곤란한데
어떻게 중도층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하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진화되지 않은 집회 슬로건으로 중도층과 청년층 포용하는 것을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일꾼들 인재 양성 발굴에 우리가 또 하나 실패했습니다. 뭐 공천할 때 되면 깜도 안 되는 애들 갑자기 세워갖고 걔네들 나중에 뭐 이런 젊은이들 갖다 뭐 거의 최고위원을 반열해 놓고 그러니까 정당이 이 모양이 이 꼴이죠. 이런 때서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공천 때만 선거 때만 키우고 평상시에는 키우질 않아요. 또 하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국민 캠페인하고 SNS 전략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전술적으로 싸우는가 중에 이 효과적인 대국민 캠페인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투명한 재정, 그리고 독선, 분파, 소통의 부재,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독선이 많았습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조직을 만들어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다른 조직들이 함께 통합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재정도 지금도 다 드러나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헌금 낸 게 몇몇 사람들이 독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점의 마지막은 언어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선점을 당했습니다. 언어에도 이 좌빨들은 선전선동술에 아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이것에 가지고서 아주 언어로 선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란 단어조차도 이거 보수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진보한테 이거 지는 언어의 프레임이거든요. 자유우파는 조금 나아요. 앞으로는 보수란 말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우파 대 좌파. 자유자만 집어넣으면 이 인간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언어의 프레임에도 우리가 새롭게 연구를 해서 언어 프레임 전쟁에도 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태극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못한 것,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도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냐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간첩이 드글드글한 거 아시잖아요. 종북 주사파가 정말 저들의 실체가 사악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됐다. 저는 이거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가치와 정체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피를 흘려서 희생의 대가로 지켜낸 우리 자유민주주의인데 지켜야 되겠다. 정체성을 우리가 더욱더 권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촛불 세력을 압도하는 자유우파 보수 태극기 세력이 등장한 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정당이 다 했죠. 그러나 샤위 보수들이 더 이상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서 촛불 세력을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압도하는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 과거에는 정치권에만 우리가 맡겼는데 이제는 자유우파 보수 세력 시민단체가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뉴 페이스, 새로운 리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생긴 것도 큰 우리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빅텐트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국민연합 한 15년 전서부터 330개 단체가 모여서 보수 애국의 대표적인 단체였죠. 이름을 애총에서 애국단체 총협의회에서 자유민주국민연합으로 탄핵을 당할 시점에 바꿨습니다. 거기가 전체 그 빅텐트입니다. 근데 그 예하에 이제는
단체들이 오히려 빅텐트가 돼서 더 실질적으로 활동합니다. 우리 대수장, 고교연합, 그리고 비상국민회의, 비상식국회의, 그 다음에 한변, 외교관들의 모임, 또 교수들의 모임, 이 빅텐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서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우리 빅텐트, 애국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좌파들의 실체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보수 정권의 실체와 한계도 깨닫게 됐습니다. 4.15 총선이 그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정당, 이 정당의 가치가 뭔가? 정말 자유를 지금 신봉하는 그런 정당인가? 지금 김종인 씨 새로 들어와서 또 휘젓고 다니는데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보수 정당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의 실체와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정치 세력의 대안 세력으로서 시민사회가 이제는 책임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게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이런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64년도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선거에 이겼는데 바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정권을 빼앗기고 완전히 보수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도덕성에 완전히 국민들에게 지탄을 당할 때 그들은 실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나라를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의 가치가 뭔가 해서 그때 생겨난 것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바로 이런 띵크탱크가 돼서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사회가 이제는 감당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띵크탱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아주 전환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우파 보수 태극기 세력의 약점과 한계도 알았습니다. 보수 정당에만 약점과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태극기 세력의 약점, 우리의 한계가 뭔가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버들의 눈부신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유튜버들이 대단하구나. 지금 싸이 같은 경우 강남스타일 아마 36억 넘었을걸요. 전 세계 75억 중에 35억 명이 볼 정도로 유튜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들의 눈부신 활약을 통해서 가능성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회의 마지막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180개 국가에 740만 명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애국운동에도 그들이 동참하듯이 이제는 애국운동이나 이런 자유우파 확산운동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더불어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국운동도 같이 하고 자유우파 확산운동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 선거의 위기, 정당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건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위기라 하는 것.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건 대한민국 처음 봤다 하는 거예요.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 지금 국가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먼저 안보, 국방, 외교, 북핵, 경제.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탄핵과 정치 보복으로 인한 법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아니 한나라 대통령 최순실 사건으로 농단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거 법정의 증거 목록에서 태블릿 PC 제외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2달이면 끝났는데 오늘도 지금 조국이 법정 선거 나오는데 아니 10명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범죄 종합병원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 부인, 본인, 자식들 그렇게 많은 죄목이 샅샅이 드러났는데 아니 대통령 2달이면 끝나는데 이 조국이라 하는 사람은요 6개월에도 끝을 안 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법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법 탄핵 통해서 우리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 보복으로서 법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이념전쟁, 사상전쟁, 체제전쟁으로 인해서 국격이 완전히 국가의 국격이 떨어지고 국력도 굉장히 저하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이 기운이, 사기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최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보잖아요. 아니, 뭐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부동산을 신고하겠다? 뭐 기독교를 선보겠다? 조중동을 선보겠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데도 그것에 무감각한 국민들 보면은 저는 아니, 교회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 참 한심합니다. 삼권분립 요즘에 있습니까? 삼권분립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국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법부 유명무실해졌어요.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삼권분립이 지금 없어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분 한미동맹이 얼마나,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이 들렸냐? 한미동맹은 이미 다 무너져서 관 속에 들어갔고 못질만 남았다 하는데요. 이 정권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못질까지 끝낸 것 같아요. 여러분 동맹이라 말하면은요, 대통령은 분명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 된 지 6개월 만에 전군 주요 지휘관들 많고 얘기를 했는데 한미동맹 파괴하는 짓만 했잖아요. 동맹이라 말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의 가치. 지금 문 정권하고 미국하고 같은 가치를 지금 추구합니까? 두 번째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지금 같아요? 핵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미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이거 생각할 때 한미동맹은 지금 완전히 균열을 넘어서 파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꼭 19세기 말처럼 신쇄국주의, 동남아를 위해서 패권전쟁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고종과 대원군처럼 쇄국정책,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쇄국정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신쇄국정책을 통해서 내가 내 맘대로 운전하겠다. 동북아 어떻게 돌아가는 거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대주의, 옛날에 반미 반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시진핑에게 사대주의를 하는지, 그래서 이 친중 사대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건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대통령과 어떻게 악수를 하면서 어울리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완전히 국제 무대에 나가서 왕따 당하는구나.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왕따를 당한 적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 속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좌경화의 풍조가 그냥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저희 장모님 보니까 돈 받는다고 또 좋아하세요. 아니,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되는 나라에서도 받기 힘든 복지를 3만 달러 겨우 넘는 데서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거덜나지,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벌써 국민들 마음속에 사회주의 좌경화가 그냥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년 전쟁, 요 좌빨을 우리나라의 진짜 세력으로 보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근시안적인 역사 전쟁으로 인해서 참 역사 왜곡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화통일 체제 전복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 위기를 생각할 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밤잠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정당 정치인을 믿을 수 없어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이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에게 너무 맡겼습니다. 이제 정치인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국민의식을 선진화하는 것은 이제는 시민사회가 책임을 깨닫고 계몽하고 운동하고 확산하는 건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시민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수화수로 분석을 해서 각각 4가지씩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시고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 리더들에게도 말씀하셔서 더 완벽한 그런 분석이 나올수록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제가 수화 분석을 4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수화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